안녕하세요. 1강에 이어서 2강에서 폐류위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강에서는 한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폐류 생산에 위생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폐류 위생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여러 나라에서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국가 이름만 바뀌는 거죠. 멕시칸, 캐나디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셔널 이렇게 해서 적용되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프로그램 이름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 처음 굴을 수출했던 해역 1호 해역을 이어서 이후에 EU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서 현재는 7개 해역이 있습니다. 7개 해역에서만 폐류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해역에서 폐류가 생산되지만 특별히 이 7개 해역을 공적 관리를 하고 있고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수출용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된 곳과 아닌 곳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역에서 동일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1호에서 7호는 남부 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쪽인 경남, 전남에 접해 있고요. 해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종이 생산되고 있는데 굴이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고 그 외에 피조개라든지 바지락, 홍합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지락은 대부분 다 EU로 수출되고 있고 굴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생산의 상당한 양은 한국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7계획을 전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정되었던 1호 첫 번째 계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오른쪽 흑백 그림이 1970년대에 그려졌던 그림이고요. 좌측은 최근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뭐냐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양식장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테두리는 최소 육상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육상에서 혹시 오염물질이 들어오더라도 14 FC per 100ml로 희석될 수 있도록 공간을 둔 것이죠. 이것은 위생조사를 통해서 오염물이 많은 곳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오염물이 없는 곳은 좀 가깝게 최소 200m까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생산한 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월 조사를 해서 그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년간 이 1호 해역에서 수질 변화를 표현한 것인데요. 잘 보시면 노란색은 수질이 좋은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수질이 나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은 괜찮았는데 7월에 들어가니까 전 빨간색입니다. 이때는 한국의 우기로 비가 많이 왔다는 뜻이 되죠. 비가 많이 오니까 지표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럼 저 상태는 결국 해역이 클로즈드, 해역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간 어업인들이 폐류를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염물질이 굴의 체내에서, 폐류의 체내에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이렇게 조금 오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가 몇 미리 왔을 때 며칠 동안 굴을 따면 되지 않는지, 굴을 수확하면 되지 않는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올 때는 하루, 15mm 정도 오면 하루지만 80mm, 90mm 이렇게 오면 일주일간 굴을 수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시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균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방식은 아주 옛날에 생겼거든요. 1920년대에 미국에서 혹은 EU에서 생겼기 때문에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성 질환의 경우에는 이 대장균의 움직임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1호 핵에서 노로바이러스가 2012년에 발생했을 때 상황입니다. 육지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동그라미가 크죠. 노로바이러스 농도가 높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대장균 수치는 높았느냐?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역은 안전하다고 생각되었고 해역은 계속 개방되어 있었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이렇게 많이 육지로부터 들어온 상태였고 결국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FDA와 한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 FDA가 만든 그 시스템으로 했는데도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전환점이 있었고 폐리위생 프로그램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의 핵심 포인트는 오염원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염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육상 오염원 관리입니다. 육지에 있는 오염원인 것이죠. 그러면 육지에 있는 오염원 말고도 해상 오염원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육상부터 보겠습니다. 1호 해역 주변의 위성 사진입니다. 노란 테두리로 이렇게 치거나 빨간 테두리로 치어진 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태고요. 산봉우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수풀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밀집에 살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는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이 해안가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오염물질이 바다로 과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하수 처리장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평지 같으면 큰 하수 처리장을 하나 짓고 하수관을 전부 연결해서 한 번에 처리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골짜기 산발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수 처리장의 설치가 자꾸만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본 것 같은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오염이 생겨버린 것이죠.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는,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몰라 관심이 없지만 결국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대책이 어려워진 것이죠. 노로바이러스가 어느 날 생기니까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환경당국과 협의를 하게 됐는데 환경당국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모두 하수처리장을 하나씩 지으라는 말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 예산과 여러 가지 효용성에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912년 이전과 이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보면 하수 처리율이 작은 곳은 아예 없었고요. 높은 곳은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절반은 그냥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노로바이러스가 없을 때는 해수의 희석작용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노로바이러스가 생기니까 희석이 대장균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 마을 단위 골짝골짝의 하수 처리장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지자체와 노력해서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70%, 내년 되면 80% 이렇게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더 안전한 구를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용과 정책적인 합의와 이해가 뒤따랐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시나 군의 담당자는 자기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골짝골짜기에 생긴 작은 소규모 하수 처리장 수십 개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대단히 하수 처리장은 그냥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하면 쉽지만 자동화된 원격으로 관리돼야 되는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입니다. 보통 작은 하수 처리장은 무인 소형 하수 처리장을 한두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웠고 불가능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모든 하수 처리장에 센서를 달고 한국은 인터넷이 빠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선로를 이용해서 신호를 사무실로 다 보내서 담당자가 앉아서 모니터로 각 하수 처리장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고장이 났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상이 생긴 하수 처리장을 알려주면 민간업체가 즉시 출동해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관리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어떤 큰 로드맵을 그릴 때 참고할 만한 관리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그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면 그냥 녹색으로 칠해진 것밖에 볼 수 없죠. 모든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외관상 좋지 못하다고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하에 넣고 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통 한국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저 밑에 침전조, 소독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시군과 계약을 맺은 민간 관리 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수 처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 이상이 생겼을 때 복구반을 몇 분 안에 투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훈련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굴을 수입해가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그 점검관들이 왔을 때도 저희가 한 번씩 이 데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정전이 되거나 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그 하수가 넘치지 않도록 옮겨서 큰 하수를 이동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수 처리가 되지 않는 권역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현재 하수 처리장이 생겨서 하수가 더 이상 바다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은 지금 계획 단계에 있거나 공사 중인 곳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좀 먼 곳들이죠. 섬 지역. 한국은 섬이 많은데요. 대부분 다 섬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배로 날라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관리자도 방문하려면 선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육지부터 하고 차츰차츰 섬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수가 처리되지 못하는 구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개별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가정집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는 그냥 일정한 양을 잠시 정화조에 모았다가 가라앉힌 다음에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독 정화조, 개별 하수 처리 시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냥 침전물만 가라앉히기 때문에 병원균을 소독할 수 없어서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집에서 나오는 분뇨들이 하천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대장균이 저렇게 엄청 높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018년에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하수를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고 나니까 이 하천의 수질이 저렇게 좋아졌다. 대장균의 농도가 뚝 떨어졌죠. 이렇게 만 이상 나오던 것이 거의 10 이렇게 엄청나게 99.9%의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을 세우고 거기 있는 하수를 다 이송해 가서 처리해야만 결국 바다도 깨끗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상오염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상오염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굴을
채취하러 간 어민이 급해서 그냥 배 밖으로 배설물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희석될 기회조차 없이 바로 굴이 오염되게 됩니다. 육상에 들어오는 것은 200m 떨어진 바다에서 희석되고 약해져서 굴에 도달하지만 배에서 바로 버린다고 생각하면 직접 접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긴 오염으로 사고가 났던 것이 사례가 한국과 외국에서 여러 건이 있었고요. 배 한 척에서만 버려도 그 양식장이 전체가 오염될 정도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오염 관리도 육상오염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소형 선박.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저런 작은 선박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기관실 하나와 그냥 갑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소형 선박들이 주로 양식장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관리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가서 굴이 얼마나 컸나 들어보기도 하고, 혹은 부위에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부착해 자라면 부위를 좀 청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이 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배 밖으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휴대용 화장실을 시군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12년부터 해상오염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년 한 해에만 2,000개 이상을 보급을 했고, 이것이 또 햇빛에 노화되고 깨지거나 하면 또 재보급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 외에는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선상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분뇨가 들어있죠. 그러면 누가 이 분뇨를 자기 집에 들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귀찮아서라도 이동식 화장실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하는 항포구에 이 사진에 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모양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 것입니다. 약간 좌측에 보면 전통 가옥처럼 생겼죠, 화장실이. 요거는 주변에 저런 전통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현대식 건물을 지어주면 너무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급을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고,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남녀 화장실과 더불어서 아까 이동식 화장실을 버리고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항포구 화장실도 보급해서 어여빈들을 하여금 이동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한 것이죠. 쓰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버리고 씻고 그냥 집에는 맨몸으로 가라. 그런 취지로 항포구 화장실도 이렇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데요. 그런 작은 배에서 오픈이 되어 있죠. 완전히 양사방이 360도 다 뚫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쓸 리가 없습니다. 우산으로 가리고 쓴다 해도 참았으면 참아 쓰지 않죠. 그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보통 부부가 나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나가 작업을 하는데 남편은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내는 못 쓴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힘들거나 혹은 결국 바다로 배설을 할 수밖에 없어서 바다에 화장실을 지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어떤 공무원이 내었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큰 바지선 위에 화장실을 공급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실이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버리고 세척할 수 있는 그런 2개조로 된 바다 공중 화장실을 우리가 보급을 하게 됐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용 빈도도 높고 모여 있는 분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포 화장실보다도 더 사용 빈도가 높은 이런 바다 공중 화장실도 우리가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굴 양식, 폐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다에는 폐류를 키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위에 있는 사진은 물고기를 키우는 케이지, 그리고
가두리 사진인데요. 저기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는데요. 이런 어류 가두리 양식장도 한 1km 정도 폐류 양식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배설물을 무단 방류한다고 하면 결국 폐류 양식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 거리라고 생각되지만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폐류 양식업하고 별개의 사람들이라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폐류 양식을 하지 않으니 우리의 관행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짜로 화장실을 지어준다고 하면 누가 마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보급했는데 냄새가 나거나 불편하면 오히려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식 화장실을 보급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아래 오른쪽에 보면 변기 뒤에 물통이 있습니다. 저기에 물을 채우고 오른쪽 통에 보면 비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비누가 물과 섞여서 천천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고 닫아두면 늘 세척이 돼서 깨끗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뇨는 시군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류를 키우는 어업인들도 협조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에는 바다공조 화장실이고요. 아래는 민간 감시원들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공정 화장실은 관리를 하려면 선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어업 활동을 하다가 여가 시간에 바다 공조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리고 오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 오염원을 고용해서 활동을 시킨 것이죠. 물론 한국에도 코리안 코스트 가드가 있습니다. 해양 경찰이 오염 행위 단속을 하지만 그 대형 선박으로는 꼴짝꼴짝 이렇게 좁은 곳은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지도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혹시 오염 행위는 있는지 바다 공정실이 더러운 경우에는 청소를 하고 우측에 있는 저런 우측 상단에 있는 것 같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교육입니다. 물론 교육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위생이 왜 중요한지 안전하게 생산하지 않으면 곧 경제적인 그런 손상이 온다는 것,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무조건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많은 어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직접 교육을 받는 어업인보다는 이 어업인들의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가 그 가업을 물려받을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 더 위생에 감각이 있는 그런 후계자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바다를 얼마나 깨끗이 관리하나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이 깨끗한 바다에 생산된 굴을 육상에 가져와서 어떻게 가공하는 것이 좋은지, 가공 설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수출하는 공장의 등록 양식입니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바다뿐만 아니라 가공 설비도 모두 등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이란 말은 결국 수입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싶다는 것이죠. 세네갈에서 굴을 키워서 까서 포장을 해서 프랑스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프랑스 정부 당국은 세네갈에 공장이 몇 개나 있고 도대체 몇 번에서 이게 왔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결국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느 공장 제품인지 그 공장에 가면 어느 양식장에서 왔는지 이 양식장은 어느 바다에 있는지 이렇게 이력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식품에서는 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갑니다. KR은 코리아 한국의 약자고요. 중간에
일련 번호가 들어갑니다. 사회보장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번 발급된 번호는 한 번만 발급됩니다. 다음 그 공장이 망하고 다른 공장이 들어와도 그 번호는 재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그 등록된 공장에 어떤 업종인지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SP는 셔커, 패커, 굴을 까고 포장하는 사람. RP는 리패커, 남이 깐 굴을 사와서 재포장하느냐. 그 다음에 SS는 쉘스닥 시퍼, 즉 그냥 까지 않고 껍질채로 판매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업종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1년간 유효합니다. 매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된 업체만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고 이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록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등록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검관들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가서 일반적인 그런 제품 생산 관행부터 어떻게 위생관리 하는지를 보고 체크해서 합격 점수에 들어올 때 등록을 해주고 또 등록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볼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쓰고 있고요. 이 현재 보시는 폼은 미국 FDA에서 나온 폼이고요. 어느 나라나 이런 유사한 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국의 전형적인 굴 까기 작업장과 포장 작업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다른 형태죠. 이렇게 굴을 가져오면 큰 벤치에 저렇게 올려놓고 수작업으로 칼을 이용해서 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보호복들 입고 있습니다. 장갑, 그 다음에 토시, 앞치마, 마스크, 머리를 싸는 것들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작업복들이 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또 다른 형태의 작업장이고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굴 작업장은 이렇게 굴 탈각과 포장하는 굴까기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셔커, 패커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위에 쓰는 것처럼 SSOP나 해썹인데요. SSOP는 일반 위생 관리입니다. 일반 위생 관리. 오른쪽 해썹은 해썹 위생 관리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SSOP는 다른 데서는 GMP라고도 불리기는 우량 제조 관행 이런 것인데요. 코덱스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모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은 제품을 생산할 때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키가 되는 몇 가지 요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안전한 해역에서 굴을 수확해 왔고 또 그 해역이 개방 상태여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냉동굴을 만든다거나 혹은 신선굴을 만들 때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냉장고나 냉동고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칼을 이용해서 굴을 따기 때문에 금속 조각이 혹시 굴에 있는지 등등 한 두세 가지 요소만 관리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해썹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공장에서는 관리할 것이 많죠. 파리는 있는지, 쥐는 있는지, 그래서 작업자들이 다 적당한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수질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모두 해썹에서 관리하면 생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별개로 SSOP, 이렇게 일반 위생 관리 지침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썹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프로그램으로 일반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GMP나 SOP들이 들어가 있고 이 모두 EU나 미국에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해썹의 관리점입니다. 굴을 혹은 다른 폐류를 작업장에 가져와서 까는데 까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굴이 오픈된 어프로브드 해역에서 났는지
폐쇄되지 않은 청정해역에서 따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죠. 그림에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 같이 하수 처리장이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비가 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사고로 하수가 범람하지 않았는지, 폐류 독소가 생기지 않았는지, 기타 등등 선박 사고는 없었는지,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공장위생관리에서 원료 단계에서 해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없을까요? 과연? 돈을 벌고 싶어서 무리하게 위생에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도 가서 굴을 따올 수 있죠. 얼마든지. 어쨌든 굴을 까서 파는 이유는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 수단이나 모니터링 수단이 필요한데요. 그걸 수확 관리, 하베스트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가공 공장이 있고 수많은 업인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매일 아침 1대1로 제대로 굴을 따고 있는지 따라갈 수도 없고, 제한된 인원의 해경이 멀리서 망원경으로 일일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채택한 방법은 작업선에 비컨을 다는 것이죠. GPS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기를 다 부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착된 비컨 신호가 이동통신 기록 신호를 타고 공무원이라는 사무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을 채택해서 우리가 그 선박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관리 당국의 사무실 컴퓨터에 등록된 업체의 배가 어떻게 이동을 해서 머무르면서 작업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이동 경로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작업했던 그곳이 우리가 정해놓은 안전이 보장된 해역인가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배가 혹시 딴 데 갔다 오진 않았는지, 다른 배와 만나지 않았는지 등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무실 PC뿐만 아니라 점검관의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간접 확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굴을 채취하러 가기 전에 업자가 미리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는 1월 17일 아침 4시부터 굴 채취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GPS 비컨을 켜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공무원이 그 항적을 보고 이런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 증명서와 함께 원료가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장에 있는 담당자는 안전한 굴이구나 확인을 하고 비로소 작업대에 굴을 깔고 까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베스트 서티피케이트, 채취 증명서가 한국에 있는 굴 공장의 해썹 주요 관리점 1번,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폐류에는 저 인증서가 붙게 되죠. 그 시리얼 넘버가 DO17 일자, 이렇게 채취 정보, 누가 땄는지, 그리고 이 입장한 공무원 누군지 서명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 채취 증명서에 있는 물량 중에 일부가 해외로 수출되거나 혹은 국내에 소비된 후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 이걸 따라 들어가면 결국 어떤 바다에 어떤 위치에서 굴을 땄는지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담당하는 정부에서는 그 바다에 오염원이 뭐가 들어왔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이력 추적의 단초가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치 않았으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은 항상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웃브레이크, 우리가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그런 채취 증명서와 같은 이력 추적 정보를 가지고 그 관련됐던 것, 그날 생산된 제품의 모든 제품, 혹은 그날 그 어장에서 따와서 가공된 모든 제품을 전부 다 리콜 제품 회수를 합니다.
미국 시장에 있던 유럽 시장에 있던 알려주죠. 예, 로트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량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리콜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리콜을 하면 그쪽에서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작업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보통 폐기가 됩니다. 물론 수출한 업자로서는 손실이지만 향후 거래와 더 큰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앞에 말씀드린 하베스 서티피케이트 채취 증명서와 더불어서 이력 추적의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쉬핑 레코드입니다. 이력 추적을 위한 첫 단계는 채취 증명서, 어느 바다, 어느 어장에서 누가 언제 땄는지 하는 기록이고, 두 번째는 가공을 몇 개의 로트로 나누어서 어떤 형태의 제품으로 되었고, 그 제품은 어디로 얼마 양이 언제 나갔는지 이 shipping 레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점검관들이 공장에 와서, 가공 공장에 와서 위생 상태가 어떻는지도 봅니다만,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이 프로덕트 트레이스빌리티, 제품 이력이 추적이 가능한지를 꼭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특정 제품 박스를 하나 지목을 합니다. 이 박스의 이력 추적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공장 종사자는 그 박스에 있는 생산 연일과 로트 번호를 보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만 이 공장은 이력 추적이 완벽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안전한 해역에서 해역이 안전한 상태인 경우에 수확을 하고, 그 수확된 폐류를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그 이력이 완벽히 추적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고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부담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이 요구하는 눈높이와 너무 벌어져서 나중에는 수출을 못하게 되는, 혹은 관광객의 제품을 팔지 못하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한국은 1970년대에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FDA, 미국 FDA,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관계를 맺게 된 유럽연합 보건총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들이 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미국과 유럽의 위생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과학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들이 첨단 기계를 사용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수준의 첨단 기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실험실 품질 관리를 위해서 ISO 같은 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팔로우를 할 수 없을지라도 일정한 시험 간격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결과들은 코이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굴 양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수출되었고, 또 수출을 하면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게 되었는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네갈에서 60년대부터 시작된 굴 양식, 지금 활성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 좋은 품질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이어야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연계해서 선진국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미 이런 프로그램에 친숙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위생관리 체제를 완비하고 서서히 진행하면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만 지속적인 시장 창출과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경험이 여러분 나라의 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